최소한 서간도는 명확히 코리아의 영토인걸. 와, 대박입니다. 꼬리의 영토가 늘어났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저도 이 바다가 왜 한국해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최초로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디사디 김현큐입니다. 오늘은 1842년에 프랑스에서 제작이 된 고지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예요. 네, 제가 프랑스에서 직접 구매를 한 거고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보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도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그렇죠? 이 지도는 몰트 브린이 제작을 한 지도입니다. 그 사람 들어봤는데? 라고 떠올리신 선생님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분이 제작을 한 지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지도는 1836년에 제작한 중국 제국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지도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이 지도는 그로부터 6년 뒤인 1842년에 만들어졌고 아시아라는 제목이 써 있습니다. 6년이 흘렀고 더 넓은 범위를 다룬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전체를 종이 한 장에 담았기 때문에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표현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한반도는 거의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아요. 예전에 소개드렸던 말테부른의 지도로부터 6년 뒤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먼저 말테부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소개를 드리지 않았어요. 콘라드 몰트 브린은 1775년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덴마크 그린란드 때문에 난리죠.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글을 썼다가 덴마크에서 추방을 당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 파리에 정착을 해서 지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807년에는 여행과 지리학 연보라는 잡지를 창간을 했고 1821년에는 그 유명한 파리 지리학회를 설립을 했어요. 지도를 보시죠. 지도의 제목은 까르트드 라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시아 부분을 중심으로 그렸고 서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에는 메르디 쉬드, 남쪽 바다라는 뜻인데 지금의 태평양입니다. 이렇게 큰 바다를 남쪽 바다라고 부르는 게 좀 특이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지? 이 지도의 주인공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는 과감하게 지명과 국경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큼직큼직하게 두꺼운 컬러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10개 정도의 블록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엠파이어 차이나 중국 제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지도를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화낼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에서 생각하는 제국과 동양에서 생각하는 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성 로마 제국 작센선 제국 지도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국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설프게 묶어서 제국 엠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동일 문화권 정도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라의 개념이 많이 흐렸던 거죠. 이 지도를 만든 몰트 브린도 덴마크에 살다가 프랑스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두 번째로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에 무릎을 꿇었고 조군과 책봉 관계가 있었죠. 이런 관계를 두고 서양에서는 조선을 중국 제국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당당한 독립국이었다라고 봐줄까요? 조선이나 지금의 우리나라나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거란이나 여진처럼 되지는 말아야겠죠. 이제 코리아를 보시죠. 한반도의 형태가 거의 완벽합니다. 나라 이름 꼬레가 세로로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이름은 한가운데 킹키타오 하나뿐입니다. 수도 서울이죠. 서울을 조금 더 넓은 범위인 경기도로 해석을 했고 경기도를 그대로 음차해서 킹키타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꼬레에서 도시 이름은 이게 끝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모양을 보면 훨씬 더 북쪽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조변입니다. 묵된
이곳은 중국의 션양인데 청나라를 통치했던 만주족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유조변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만리장성처럼 보이는데 둘은 다릅니다. 우선 중국이 북쪽을 보면은 두꺼운 라인에 양옆으로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 있어요. 성곽의 표시를 한 거죠. 이건 만리장성입니다. 쭉 동쪽으로 이어져서 바다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만리장성의 끝 산해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조변이라고 말씀드린 선이 만리장성에서부터 이어져서 코리아의 국경이 되고 있습니다. 유조변을 뜻하는 선은 만리장성을 뜻하는 선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달라요. 비록 이 지도의 라인의 의미에 대해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선의 모양이 다릅니다. 몰트 브린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만리장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유조변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청나라가 1638년부터 1681년까지 만주 지역에 세운 울타리입니다. 한족이 만주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만주족의 전통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흙으로 뚝을 쌓고 그 위에 버드나무를 심어서 가지를 서로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조변, 버들가지 울타리입니다. 약 1000km 정도 이어졌고 21개의 문이 있었어요. 만리장성의 끝인 산해관에서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한족의 이주를 막을 수 없었고 버드나무도 베어져서 땔감으로 쓰여졌고 흙으로 만든 뚝도 무너져서 18세기 후반에는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만리장성이라고 우기면서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 짱깨들 미친놈들이네 하고 웃고 넘기겠지만 500년 뒤에 1000년 뒤에를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한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동북 삼성의 역사의 영토를 영원히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동북 공정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역사라도 밀어붙여야 반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겸손한 건지. 물론 역디사지는 국뽕방송은 아닙니다. 그냥 옛날 지도를 객관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뽕이다. 저보고 환빠다. 비판을 합니다. 야,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동북공정하는 교수들, 학자들을 비판할까요? 국경을 계속 보시죠. 꼬레와 차이나의 국경인 겁니다. 유조변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동서로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을 핑시 인근으로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곳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면서 키린울라, 여기서 울라는 강을 뜻하는 만주어입니다. 지린까지 이어지는 송화강의 시작점을 스치듯이 지나가서 두만강에 수렴하는 국경입니다. 이 지도의 국경을 현대의 지도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켜고 위성지도, 일반지도, 그리고 고지도를 겹쳐서 포개한 후에 그 위에 그려보겠습니다. 간도가 코리아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예요. 압록강에서 조금 더 서쪽에서 시작을 하죠. 중국 쪽 기록을 보면은 단둥으로 표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이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스핑시 인근에서 꺾어서 동쪽으로 이어지고 지린으로 이어지는 송화강 시작점 밑으로 돌아서 쭉 이어지고 두만강에 바로 수렴하지는 않고 조금 더 위로 돌아서 동해에서 만나는 국경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국경을 그릴게요. 의주부터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두만강에 백두산 지나서 압록강 됐고요. 몰트브린의 국경, 네, 지금보다 넓은 영역을 표시하면은 둘 다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하고 현재 영토는 파란색으로 하고, 네, 투명도 반쯤 주고, 그리고 더 넓은 영역은 노란색. 네, 됐습니다. 엄청 획기적으로 넓어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서간도는 명확히 코레아의 영토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836년에 몰트브린이 제작한 지도와 비교를 해볼게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6년 사이에 업데이트된 게 있네요. 꼬리의 영토가 늘어났습니다. 몰트브린이 1836년에 제작한 지도와 1842년에 제작한 지도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이 1836년, 오른쪽이 1842년입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이 그린 지도예요. 1836년 지도에서는 유조변이 꺾이는 부분이 남쪽에서 그 국경의 분기점이 있었는데 1842년 지도에서는 훨씬 더 북쪽인 유조변이
꺾이는 부분에서 분기를 합니다. 오, 진짜 확실하죠? 만약에 내가 지도 제작자라면 같은 지역을 그릴 때 6년 전에 그렸던 모습 그대로 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변경된 모습으로 그렸어요. 파리 지리아케 회장님께서 말입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은 6년 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수집이 되었고 그거를 업데이트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교차 검증입니다. 역디사디는 다양한 시대에 제작된 다양한 제작자의 지도를 직접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작자가 다른 시기에 그린 것, 동일한 시기에 다른 제작자, 다른 국가에서 그린 것 모두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최초로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다를 보시죠. 우선 제주도는 켈파르트 섬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켈파르트는 네덜란드 선원 핸드릭 하멜이 1653년에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귀국 후에 그 갤리어트선 켈파르토가 발견한 섬이라고 썼는데 이게 와전이 되어서 켈파르트 섬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 바다는 디티드 꼬레라고 써 있습니다. 네, 디티는 데뜨르와 프랑스어로 해협을 뜻합니다. 꼬레의 해협이죠. 중간에 대마도가 있는데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분홍색 테두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꼬레의 영토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대마도가 꼬레의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야겠죠. 자, 이제 동해입니다. 우리가 동쪽 바다라고 부르는 동해는 메르드, 잡봉,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700년대까지는 시 오브 코리아, 걸프 오브 코리아가 많았는데 1800년대부터 시 오브 재팬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거의 100%가 시 오브 재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명도 국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 왜 소개하는 거냐? 친일파냐? 일본에가 있으니 그 지도는 가짜다. 예,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다른 콘텐츠에서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FAQ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매일 댓글 달기 힘들어요. 서해는 메르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 바다, 황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황해가 꽤 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해라고 부르는 바다까지 황해입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바다를 이렇게 부릅니다. 황해라고. 우리만 서해라고 부르고 동해라고 부르고 남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해랑 남해는 황해, 동해는 일본해. 우리만 우리 기준으로 동서남북 붙여서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해주고 기존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지도처럼 그대로 불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지도에는 한국해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동해가 일본해였는데 잡봉이 한국이냐? 역디사디 내선일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황해 아래에 메르드 꼬레가 있습니다. 꼬레에서 꽤나 먼 거리예요. 그렇다고 꼬레의 영토로 표기된 섬이 여기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만부터 일본 큐슈까지 이어지는 바다를 메르드 꼬레 한국해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런 지도를 처음 볼까요? 저도 이 바다가 왜 한국해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다의 이름은 동중국해거든요. 메르드 잡봉 있었고 메르드 꼴에 있어요. 그럼 중국해도 있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바로 중국해예요. 이 지도에 따르면은 북쪽부터 메르드 잡봉 일본해, 그 아래 메르드 꼴의 한국해, 그 아래에는 메르드 쉬는 중국해입니다. 이 지도에서 꼬레의 국경과 지명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곳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아시아 지도입니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만큼 볼만한 게 꽤 많은데요. 프랑스에서 제작이 된 지도이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여기 베트남, 비엔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차이나라고 노란색 블록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같은 문화권으로 이 블록들을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다 같은 제국 아니었잖아요. 엉피르 다남이라고 써 있어요.
안남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안남은 베트남 중부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죠. 남쪽이 말도 잘 듣고 아주 평안하다 해. 안남이라 해. 이런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이 지도가 18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1850년대였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이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858년에 프랑스 신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베트남에 침공을 했고요. 뻔한 레파토리죠. 병인 양류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물러갔잖아요. 우리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반면에 베트남은 졌습니다. 1862년에 베트남 남부를 점령하고 이어서 중부와 북부까지 통째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1887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묶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성립시켰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죠. 이때 빈틈이 생긴 거예요.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일본이 베트남을 쳐들어갑니다.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하자 호치민이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점은 그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원래 주인은 나다 하면서 프랑스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하고요. 여기서 베트남이 극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제서야 독립국가가 세워지나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우리나라랑 같은 일이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었고 전쟁이 벌어져요. 북쪽이 공산진영, 남쪽이 자유진영이었어요. 똑같죠? 이거를 베트남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 지배는 약 9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35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90년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고 1976년에 통일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못했죠.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국군 5,099분께서 전사를 하셨어요. 자유진영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 대가로 미국에게 받은 경제 원조금으로 우리나라는 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종잣돈을 마련을 했던 거죠. 베트남전에 파병한 다음부터 연 12%씩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희생 덕분에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 29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